네, 미국의 대형 마트에서 일제히 판매된 전국적으로 판매된 즉석 조리 파스타, 즉 인스턴트 파스타 제품을 먹은 사람들 중에 사망자가 지금 여러 명 났습니다. 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게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도 수십 명이 되고 그중에서 사망한 사람들도 6명이나 됩니다. CDC가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 인스턴트 파스타를 먹은 사람들 중에 수십 명이 입원했지만 그중에서도 6명이 병원에서 사망을 했다라는 참 충격적인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이 인스턴트 파스타를 만든 회사 이름은 뭐냐? Nate's Fine Foods Inc.라는 것입니다. Nate, N-A-T-E, Nate's Fine Foods Inc. 라는 식품회사입니다. 이 전국적으로 이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전국 규모의 식품회사인데요. 트레이더 조스에서도 이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 제품, 이 회사 이름이. 자, 이 회사 이름 잘 알아놓으시고요. 이 회사에서 판매, 지금 뭐 상당 부분 리콜이 됐겠지만, 그래도 혹시 남아있는 게 있을지 모르니까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Nate's Fine Food Inc. 회사. 자, 트레이더 조에서도 판매하고 있고요. 알버슨스, 크로고, 그리고 스프라우트 파머스 마켓 등등에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좋은 물건 판다, 뭐 유기농 위주로 많이 판다라고 생각되고 있는 그런 마켓에서도 많이 판매하고 있는 그런 인스턴트 파스타입니다. 이 즉석 파스타 여러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균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금 리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캘리포니아 전역을 비롯해서 플로리다, 하와이, 텍사스 등등등 미국 내 18개 주에서 지금 광범위하게 이게 검출이 됐고 27명이 식중독에 걸렸고 25명이 입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게 사망률로 치면 굉장히 높은 거죠. 치명적이다라는 그런 거죠. 리스테리아균은 제품을 가공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특히 이제 포장하거나 하는 그런 과정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식중독균인데요. 이게 냉장이나 냉동을 해도 이걸 완전히 아주 뜨겁게 끓이지 않는 한 냉장이나 냉동을 해도 이 균이 사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리스테리아 균에 감염된 채로 이게 포장이 됐다면 이게 냉동 운송을 하던 냉장 운송을 하던 그 균은 거기 그대로 있는 겁니다. 감염 시에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을 유발하게 되고요. 건강한 사람들은 며칠 동안 힘은 들죠. 수시로 그냥 화장실 들락날락하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살도 쭉 빠지고 그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지만 그래도 일단 건강한 사람들이라면 며칠 정도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나면 특별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좀 자가 치유가 될 수 있지만 회복될 수 있지만 면역 체계가 이제 약한 사람들 어린아이들, 노약자, 특히 임신부 이런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리스테리아 균에 감염된 임산부들은요. 유산을 할 수도 있고 조산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이제 병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더더욱이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CDC는 문제가 된 제품을 섭취한 임신부 1명이 식중독에 걸려서 유산을 한 그런 사례가 있다. 이번에 리스테리아 균에 감염된 인스턴트 파스타를 먹고 임신부였는데 유산을 한 사례가 하나 보고가 되었다라고 말해서 지금 상당히 긴장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수천 명이 리스테리아 균에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망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식품 안전 전문가인 벤자민 체프먼 박사는 이번 사태는 자기가 오랫동안 경험한 결과 이 리스테리아 식중독 발생 전체 건수 심지어는 입원 건수 이런 거를 다 계산해 봐도 이렇게 사망자가 6명씩 난다라는 것은 매우 특이하고 또 사망률이 매우 높은 치명적인 그런 균이다. 그렇게 판단된다 하면서 반드시 주의해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이트의 Fine Food 컴퍼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연방국토안보부가 각 주정부에 운전면허 정보 데이터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DMV가 갖고 있으면 모르고 또 주정부가 갖고 있으면 모르는데 연방정부의 기관 국토안보부가 운전면허증 정보를 왜 보내라고 하지? 라는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시민권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에 이 운전면허증 정보를 집어넣겠다. 라는 목적 때문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 단일 시민권 검증 시스템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이름입니다. 전국 단일 시민권 검증 시스템의 구상의 일환으로 유권자 명부에
비시민권자를 식별한다든지 또 시민과 시민권자 여부를 식별한다든지 뭐 이민 관련된 스테러스를 식별한다든지 또 뭐 복지를 부정적으로 수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식별한다든지 이런 거를 그냥 한 번에 식별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민국은 이민국대로 따로 식별하고 주정부는 주정부대로 따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고 한 번에 한꺼번에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텍사스 트리뷴이라는 언론 매체가 그 연방 정부 하에서 각 기관으로 쫙 보낸 그 이메일 공지문이 있는데 그 이메일을 입수했습니다. 텍사스 트리뷴이 입수한 이메일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운전면허 정보를 연방 시민권 및 복지 자격 검증 시스템 이 SAVE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세이브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세이브라는 시스템에 이 모든 정보를 추가하는 운전면허증 정보를 다 추가해버리는 그런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공화당 지역인 텍사스주에 이를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니까 텍사스주에 갖고 있는 주정부의 정보, 그러니까 개인 주민들의 정보죠. 운전면허 개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연방정부로 다 보내시오라고 이제 가장 그 협조가 잘 되는 공화당 지역인 텍사스에 가장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텍사스 측이 실제로 이 요청에 대해서 바로 모든 데이터를 보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공화당이라는 면으로 봤을 때는 일단 연방정부의 어떤 정책에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텍사스주 지역의 주민들, 그 개인 정보, 그러니까 운전면허증 정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연방 국토안보부로 다 보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자, 이 세이브라는 시스템은 올해 초 그 연방사회보장국의 그 데이터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이브라는 이 통합 시스템 안에 자, 연방사회보장국의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올 초에 벌써. 그러니까 무슨 뭐 베네핏 받고 이런 거, 내가 은퇴연금 받는지, 무슨 뭐 기초수당을 받는지, 아니면 식품 지원비를 받는지, 뭐 메디케어 같은 그런 걸 받는지 이런 여부가 있는 사회보장국으로 지원받는 모든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받냐 안 받냐, 받으면 뭘 받냐, 이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이 세이브라는 프로그램에 갔습니다. 올 초에. 일단 사회보장국 정보가 갔고요. 그래서 이제 대규모 유권자 명부 검증 기능을 처음으로 이 사회보장국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간 게 처음이고요. 그 이후에 여권 및 비자 정보까지 갔습니다. 이민국이 이제 협조한 거죠. 여권 정보, 비자 정보까지 다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겁니다. 운전면허 정보. 이것까지 이제 추가될 경우에는 사회보장 번호가 뭐 없는 사람들도 이 운전면허 이 번호를 통해서 시민권 여부 등등, 그리고 각종 무슨 혜택을 받는지 여부 등등, 뭐 이런 걸 다 검증받게 되는, 다 검열해 볼 수 있는 나라에서 그런 시스템을 갖게 됩니다. 그 시스템의 이름이 통합된 그런 검열 시스템인데 SAVE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국토안보부의 조치가 그 SAVE를 시행하는 이 조치가 선거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시민의 신뢰를 해칠 위험성이 크고 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어떤 정확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논란이 일 수 있다. 또는 피해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주 정부에서 관리하는 이제 운전면허증 보면 그 데이터에는 뭐 출생지가 어딘지, 또 뭐 여권 번호, 생체 정보, 주소, 이메일, 고용 정보 등이 한꺼번에 합쳐져서 통합된 그런 그 정보를 갖게 된다면 솔직히 말해서 요거 하나만 딱 털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까지를 얘기한다면 운전면허증 DMV를 누가 해킹해서 정보를 빼낸다면 우리 운전면허증 정보만 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 이 모든 운전면허증, 여권번호, 뭐 그다음 사회보장국 관련된 인포메이션 이런 게 다 거기 들어갔는데 요걸 털리면 모든 걸 다 털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에서 그런 걸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해킹당하면 국민들의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다 털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손한 세력이 이를 해킹한다면, 그래서 그 정보를 악용한다면 국민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 그걸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운전면허 번호라는 것이 미국 내 50개 주에서 약간 비슷한 것도 많이 있고 또 각 주에서도 시간이 많이 흐름에 따라서 50년 전, 6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운전면허증 번호랑 좀 겹쳐 보이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여러 주에 걸쳐서 발급되는 사례도 있고, 또 한 사람이 여러 주의 운전면허증을 여러 개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시민권자를 비시민권자로 잘못 분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시민권자인데 얘 비시민권자 같은데 근데 왜 투표했지? 뭐 근데 왜 이런 혜택을 받지? 이렇게 잘못 분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50개 주정부의 모든 걸 다 통합해버리면 정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방 정부는 이 같은 개인정보 통합 정책을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걸 거스를 수는 없죠. 연방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습니다. 바라건대 뭐 우리가 그 정책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바라건대 이 시점에서 바라건대 이 통합된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가 악용되는 사례가 없기만을 바랄 뿐이다. 또는 워낙 방대한 모든 통합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이니만큼 해킹이나 어떤 리킹이나 뭐 이런 거에서 좀 안심할 수 있는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좀 먼저 갖추어 놓고 그래 놓고 이 정보를 좀 게더링하는 그런 그 우선순위를 좀 그렇게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선 정보를 모으는 데만 주력하다가 보안이나 이런 데 취약해서 피해가 그때 가서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정보를 모으기 전에 이 모은 정보에 대한 보안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먼저 좀 준비해 놓고 그리고 나서 정보를 좀 통합적으로 모으는 거 거기까지는 뭐라고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우선순위를 보안 퍼스트 그렇게 나라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중국이 그 현재 시행 중인 무비자 정책, 뭐 세계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한국, 일본 등 사실 중국은 무비자 정책을 취하는 나라가 45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이제 한국, 일본 들어가죠. 그런 그 정책이 올해 말에 일단 끝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자를 갖고 가야 되든지 아니면 뭐 다시 뭘 해야 되는데 중국이 그 45개국에 대해서 무비자 정책을 1년 더 연장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 일본 등 45개 나라를 대상으로 올해 말로 다가온 비자 면제 조치 마감 시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확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은 이들 45개국의 그 일반 여권 소지자들은 뭐 어떤 목적이든 예를 들어 뭐 비즈니스 목적이든 관광 목적이든 그러니까 너 왜 무비자로 와서 왜 비즈니스에 그런 게 아니죠. 그 30일 이내까지는 비자 없이 중국에 들어가서 그래서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관광도 할 수 있고 친지 방문, 친구 방문도 할 수 있고 또는 무슨 뭐 교류 방문도 할 수 있고 또는 이제 항공기가 이제 트랜스퍼 할 때 뭐 예를 들어 북경에 내려서 북경에서 다른 나라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런 트랜스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트랜스퍼 하게 될 때도 내가 북경에 내려서 바로 2시간 뒤에 다른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로 가지 않고 나가서 중국을 좀 돌아다니다가 30일 안에만 트랜스퍼해서 다른 나라로 가면 되는 그렇게 일단 30일 안에 뭐 뭘 할 수도 있어도 되는 그런 무비자 정책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단 그 45개 나라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한국 여권 갖고 계신 분들 얘기고요. 미국 시민권자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중국 갈 때 비자 받아서 가야 됩니다. 제가 뭐 중국 가본 지는 좀 오래됐지만 그 뭐 십몇 년에 갈 때도 그 미국 시민권자로 중국 가려고 비자를 낼 때 보니까 돈을 꽤 받더라고요. 그때 돈으로 거의 한 돈 100불 정도 비자 비용을 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더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무비자가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미국 시민권 갖고 계신 분들 뭐 중국 가실 일이 뭐 특별히 뭐 있겠습니까? 관광은 옛날에 다 하셨죠. 네, 요즘은 뭐 중국 가실 일이 특별히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녀분들이나 친지분들이나 지인분들이 혹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충돌 후에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그런데 화재가 발생한 직후 탑승자들이 이제 불이 나니까 나오려고 하는데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서 결국은 못 나오고 불이 화염에 휩싸인 그 차 안에 갇혀서 꼼짝없이 그 안에서 화염에 휩싸여서 사망하는 뭐 이게 이제 지금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점 제가 뭐 몇 달 전에 보도해 드렸잖아요. 작년인가? 근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유가족이 드디어 이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소송 내용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 지난해 사고로 사망한 제프리 바우어와 미셸 바우어라는 그 부부의 유가족은 테슬라의 결함이 이들의 사망을 초래했다라면서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 소장에 따르면요.
지난해 11월 1일, 그러니까 1년 전이죠. 지난해 11월 1일 이 바우어 부부가 타고 있던 테슬라 모델 S 이 차량이 위스콘신주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에 갓길을 좀 벗어나면서 나무에 크게 충돌했습니다. 그 충돌 직후 차에 불이 났습니다. 이 바우어 부부를 포함한 탑승자 5명은 차 안에서 나오려고 했지만 그 배터리가 이제 충격으로 인해서 배터리가 다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문이 열리지 않은 겁니다. 배터리에 이상이 생긴 때문인지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테슬라 타고 계신 분들, 뭐 전기차 타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문 여는 것도 안에서 이렇게 누르면 열리잖아요. 그게 어떻게 열리겠어요? 배터리로 열리는 거잖아요. 배터리로. 근데 그걸 암만 눌러도 안 열리는 겁니다. 물론 수동으로 여는 게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결국 문이 열리지 않았고 그래서 5명 모두 차 안에서 사망했다라면서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자, 유가족들은 전기차 리튬 이온 배터리 팩이 충돌 후에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 한 가지, 그리고 자칫 충돌 후에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 또 한 가지, 이런 사실들을 테슬라 측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면서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테슬라나 또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 놓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기차의 경우에 이처럼 차량 충돌 후에 뭐 꼭 화재에 휩싸였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심하게 충돌을 받으면 배터리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배터리가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열리는 모든 그런 파워 기능이 다 없어져 버리게 되죠. 창문도 안 되고 뭐 문도 안 되고 다. 자, 차량 충돌 후에 배터리가 작동 불능 상태가 되면 내부에서 탑승자가 수동으로 문을 열 수 있는 수동 잠금 해제 장치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탁 하면 문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럼 밀고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 차량 내부에 있는 잠금 해제 장치의 위치를 운전자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그래요. 이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모든 차를 사더라도 내가 새 차를 사면 이 새 차에 대한 어떤 기능 이런 걸 좀 기본적으로 이 세일즈맨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차 사갖고 사인하고 돈 딱 내고 차 내 앞에 갖고 오면 그 자리에서 그냥 몰고 확 나가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그리고 맨날 쓰는 기능만 쓰니까 아예 상관없어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이 차에 어떤 그 기능이나 또는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걸 잘 모르면 당황하게 되고 큰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도 그렇습니다만 일반 차량도 내가 타고 있는 차의 어떤 기능, 요 버튼은 뭐고 요거는 뭐고 뭐 만약에 하나 예를 들어서 뭐 기아가 고장났을 때는 뭐 어떻게 한다든지 브레이크 바를 안 들었을 때는 뭘 어떻게 뭐 급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든지 기본적인 거는 좀 알아놔야 됩니다. 자, 다시 테슬라 전기차로 넘어가서 테슬라에는요, 차 문이 이제 배터리가 기능을 안 해서, 배터리가 작살나서 배터리 기능을 안 해서, 못해서 문이 안 열릴 때는 그 운전자를 기준으로 보면 이제 왼손에 보면 창문 올렸다 내렸다 하는 버튼이 있잖아요. 그 창문 올렸다 내렸다 하는 버튼이 4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앞뒤 2개씩 4개. 그 버튼 앞쪽에, 그 버튼 위쪽에 네모난 게 뭐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살짝 이렇게 들어갖고 살짝 위로 탁 제껴버리면 그게 매뉴얼리 수동으로 문을 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딱 제끼는 순간 문이 이렇게 살짝 열립니다. 그럼 밀고 나오면 됩니다. 자, 전기차의 문을 수동으로 열 수 있는 그 스위치, 위치, 이게 이제 그런데 모델마다 다 좀씩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테슬라 모델 S의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 또 테슬라의 다른 모델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다 지금 살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른 전기차들도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런 기능이 없지는 않습니다. 있다라는 것이죠, 항상.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만 알아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테슬라의 경우는 창문 열고 닫는 스위치 그 위쪽에 네모난 무언가가 있는데 요걸 위로 제끼면 문을 수동으로 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차량 충돌 후에 이 기능마저도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의 그 안전 매뉴얼에 보면요, 수동 스위치는 어디에 있다, 블라블라블라, 어떻게 하면 열린다, 블라블라블라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설명 끝에 작은 글씨로 그러나 충돌 이후에 이 기능도 손상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까지도 사실 써 있습니다. 네. 자, 한편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도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충돌 후 그 화재가 발생했고요. 이후 이제 차 안에서 대학생 2명이 사망한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유족 역시 이 차 문이 열리지 않아서 이들이 차 안에 갇혀 있다가 사망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역시 똑같은 내용으로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지난 9월 그래서 이런 일이 자꾸 있네 해서 테슬라에 대한 그 예비 안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차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그 LA 축구단으로 왔잖아요. LA에 있는 프로축구단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한 25년 전인가요? 거의 한 30년 다 되는데 그때 홍명보 선수가 와서 잠깐 뛰던 팀이 있어요. LA 갤럭시라는 팀. 그거는 이제 거의 30년 된 전통 있는 팀이고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새로 만들어진 신생팀 LAFC, LA 풋볼 클럽, LA 풋볼 클럽이라고 줄여서 이제 LAFC라고 하는데 이 LAFC 신생클럽에 손흥민 선수가 와서 지금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팀의 위상도 많이 올리고 팀 무슨 경기한다 그러면 뭐 티켓 솔드아웃 시켜버리고 막.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LA 지역에서 뭐 우리 한인들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LA에서 타고 다니는 차량 그 모습이 공개돼서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 그 온라인 커뮤니티는 손흥민 선수가 그 경기 일정을 모두 마친 뒤에 이제 소위 말해서 퇴근하는 장면이 이제 운동선수가 퇴근한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여하튼 퇴근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경기장 그 옆에 그 선수들 주차장이 쫙 있어요. 그 선수들 주차장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자기 차를 타고 퇴근하는 건데 그 사진 속의 손흥민은 차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몇몇 기자들과 그 인터뷰를 간단하게 한 뒤에 빠이하고 이제 본인 차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영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상과 또 사진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탄 차가 덩달아 지금 관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탄 차는 다름 아닌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으로 본다면 국산차였습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한국차 였습니다. 네, 현대 계열사죠. 현대차 계열의 프리미엄 별도의 브랜드. 예를 들어서 렉서스가 도요타와 같은 회사인데 별도의 프리미엄 브랜드를 갖고 있듯이 그 제네시스의 고급 SUV죠. GV80. GV80 그다음에 그 뒤에 뭐 하나 붙어요. 뭐냐면 쿱. 요거는 이제 고급 GV80 SUV인데 뒤를 살짝 스포티하게 만들어서 그 쿱 형식으로 뒷부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급지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그런 차입니다. 제네시스 GV80 쿱. 요걸 타는 게 포착이 된 겁니다. 현재 제네시스 플래그십 SUV인 GV80에서 뒷부분을 이제 스포티하게 쿱 모양으로 만든 대형 크로스오버 SUV로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얼마 정도 되나 제가 가격을 보니까요. 그냥 MSRP 일반 소비자 가격으로 보니까 85,000불 정도 됩니다. 뭐 손흥민 선수 돈 많이 버니까 뭐 85,000불은 뭐 부담되는 건 전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막 20만 불, 30만 불짜리 뭐 그런 사치스러운 차 안 타고 85,000불 뭐 그 정도 차는 여러분들도 타시잖아요. 네. 손흥민 선수가 그런 차를 탄다라는 게 이제 재밌거리로 요즘 SNS에 이렇게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본 이제 한국의 네티즌들은 이런 반응이에요. 미국에서 한국 차 타네 뭐 이런 반응 또는 야 손흥민 역시 국위선양 제대로 한다 뭐 이런 반응 등등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 9월 그 두 달 전에 조지아주 이민 단속 이후에 일부 한국 기업이 미국 투자를 속속들이 취소하고 있는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지난주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런 기업, 한국 기업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미국에다 투자를 하려고 하다가 지난 9월에 그 한국인 구금 사태 이후에 투자를 캔슬해버리는 그런 한국 내 기업들이 매 연일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는 이와 관련해서 조지아주 이민 단속 후 최소 6개의 한국 업체가 미국에 대한 투자를 캔슬 또는 펜딩시키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역 컨설턴트에 따르면, 그러니까 조지아주의 지역 컨설턴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컨설팅을 해주잖아요.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 무슨 공장을 진다든지 회사를 설립한다든지 하면은 그 지역을 너무 잘 알고 그 지역의 법과 뭐 마케팅 이런 걸 너무 잘하는 컨설턴트 등이 개입해서 도와주잖아요. 돈을 받고. 자, 그래서 조지아주의 그 해당 미국인들 컨설턴트의 얘기를 뭐 들어보면 그때 그 단속 사태 이후에 지금까지 최소 2개의 한국 기업이 미국 내 투자를 결국은 하지 않기로 완전 캔슬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고 추가적으로 최소한 4곳의 한국 기업이 일단 보류, 펜딩 이 결정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지아주의 한 컨설턴트는 한국 기업 한 곳이 미국 내 공장 부지를 실제로 와서
어디다 지을까? 공장 부지를 막 물색 중이었는데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 또 위험성 이런 걸 고려해서 결국 공장 지을 부지 한참 보다가 다 그냥 들어가 버리고 공장 안 짓고 그 공장을 한국에다 짓기로 최종적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한국에다 공장 짓고 있다라고 조지아주의 그 미국인 컨설턴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들로서는 근데 막 일거리 떨어지고 돈 벌 수 있는 기회 놓치고 막 그러니까 본인들로서는 답답한 거죠. 또 다른 미국인 컨설턴트는 한국의 한 대형 IT 기업이 이번 사건 이후에 미국 진출 계획을 완전히 접겠다라는 통보를 자신들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들이 컨설팅 해주면서 일정 부분의 그 돈을 받으면서 컨설팅 해주고 있는데 그 사태 이후에 이메일이 딱 온 거죠. 우리가 더 이상 대미 투자에 대한 그 리서치를 하지 않겠다. 미국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더니 너희들도 우리를 컨설팅 해주는 일은 여기까지 빠이. 이러고 이제 끝났다. 라면서 그 지역의 컨설턴트들이 지금 아주 땅을 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지아주 단속 이후에 미국 기업 환경이 불안정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한국에 퍼져 있고 지금도 그게 불식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이민단속국 아이스는 조지아주 엘라벨이라는 지역에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합작으로 짓고 있던 배터리 공장,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서 잘 아시다시피 317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을 구금했었잖아요. 그 317명 가운데 한 명은 영주권 지금 신청 중이어서 그냥 남았고 316명은 뒤도 안 돌아보고 지금 다 한국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에 가서 일을 해야 할 텐데 라고 회사에서 좀 눈치 보면서 그 직원들한테 얘기하니까 No! 난 다시 안 갑니다. 지금 그래서 아직 단 한 명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그곳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그 소식을 접한 우리 여기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도 많이 놀랬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 장면을 뉴스로 지켜본 많은 한국에 있는 한국인들의 충격은 이 미국에 있는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컸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겠죠.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쇠사슬에 결박당한 채로 발에 쇠사슬 족쇄까지 차고 질질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다짐을 했답니다. 미국 기술 유출 안 시켜주겠어. 미국 가서 일 안 하겠어. 내가 뭐 돈을 좀 덜 벌더라도 미국 안 갈래. 나 그냥 한국에서 일할래. 다 그런 생각을 온 국민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구금됐던 직원들은 협상 끝에 한국 정부가 보낸 전세기를 타고 귀국을 했지만 그 직원들은 아직까지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도 많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미국에 다시 가서 일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직원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백인 분이세요. 근데 한국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조나단 클리브라는 분입니다. 그 인트라링크라는 그 IT 기업의 인트라링크 코리아의 CEO입니다. 그 조나단 클리브는 한국 직원들이 미국 파견을 꺼리는 그런 마음이 지금 커지고 있다. 이는 기업이 미국 내 투자와 공장 건설들의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 미국 투자를 접는 결과를 낳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서 어떤 기업이 우리가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미국 사업을 크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보니까 직원들은 가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공장 지어도 이 고급 기술자들 한국 사람들이 가서 처음에 이제 셋업을 해야 되는데 가라고 해도 안 가겠다고 다 하겠는데 우리 직원들이 야, 가만히 있어봐. 그분 이거 괜히 미국에 돈 써갖고 공장 접어야 이거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에 대한 어떤 투자나 그 사업 이런 걸 결국은 접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지난 9월 이후에 조용한 듯 하지만 지금도 아직도 계속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그 미국인 인트라링크 코리아 대표의 미국인 조나단 클리브라는 사람이 그렇게 현장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한 모바일 앱 기업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앱 받으시잖아요. 그 앱이 다 이제 회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뭐 구글 앱은 구글이 만드는 거고. 저는 이제 어디 갈 때 웨이즈라는 앱을 이용하는데 뭐 그 내비게이션 기능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한 15년 전인가 제가 아주 초창기 때 그걸 이용할 때는 웨이즈라는 별도의 그 스타트업 그런 소규모 기업이었습니다.
이제 막 신생 기업이었는데 이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 앱을 다운받다 보니까 굉장히 미 전국으로 확대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구글이 샀습니다. 그걸 거금을 주고 샀어요. 그 웨이즈를 만들었던 그 사람들은 이제 떼돈을 벌었죠. 그래서 이제 웨이즈는 구글 꽤 됐지만 하여간 그렇게 앱 하나하나가 다 그 앱을 만든 회사가 다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게 스마트폰을 갖고 이렇게 걸음을 걸으면 몇 걸음 걸었는지 뭐 그런 걸 추적해주는 앱이 있습니다. 위워드라는 회사가 만드는 앱이 있는데 그 회사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매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산다면 운동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산다면 지금부터 25년이 지난 2050년에는 우리들의 몸매가 어떤 형식이 될지 25년 뒤 인류의 어떤 티피컬한 몸매를 이 AI에다가 이제 얘기를 해서 좀 그려봐라 해서 지금 그 그림을 나온 게 있습니다. 가히 충격적입니다. 2050년이라고 해봐야 불과 25년 뒤인데 자칫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온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걷기 운동 걸음 수를 추적해주는 그런 앱을 만든 회사 위워드라는 회사가 이 AI를 활용해서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근데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니까 이제 운동량, 활동량 부족,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는 상태,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뭐 거북목, 뭐 예를 들어서 그런 현대인이 몸을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다라면 25년 뒤에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가상의 한 남성, 샘이라는 가상의 남성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위워드는 세계보건기구와 그리고 미국의 CDC 등의 관련 자료도 나름대로 쫙 수집을 해서 좀 그 그림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현재의 상황을 챗 GPT에 입력을 해서 자, 이렇게 그러니까 한두 문장으로 쓴 게 아니죠. 엄청난 나름대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입력해서 이렇게 될 경우에 25년 뒤 우리 인간의 모습, 몸의 그 신체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 것 같아? 만들어서 그림으로 보여줘. 했더니 AI가 보여준 겁니다. 그런 샘의 모습은 배불뚝이에다가 거북목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좌식 생활로 인해서 그냥 계속 앉아만 있는 거죠. 일어나지도 않고. 열량 소모가 적고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배에 지방이 잔뜩 쌓여서 배가 볼록 튀어나온 복부 비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또 장시간 앉아서 오랜 시간 구부정한 자세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봤기 때문에 머리가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고 상체는 굽은 그런 심한 거북목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엉덩이와 무릎 등 다른 관절도 뻣뻣한 데다가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발목과 발은 퉁퉁 부어있는 모습입니다.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이 피곤해진 이 안구는 눈동자는 건조하고 벌거스름하게 충혈이 됐고 또 눈 아래에는 피곤하니까 다크서클이 거무튀튀하게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스크린에서 나오는 그 블루라이트 불빛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피부에 안 좋다고 하죠. 눈에도 물론 안 좋지만 피부에도 안 좋대요. 그래서 그 때문에 피부는 탄력을 잃어버렸고 또 과도하게 피부에 색소가 침착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허옇게 된 거죠. 혈관 건강도 악화돼서 피부색도 뭐 칙칙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자, 위워드는 가상의 미래 인물 이 샘이라는 인물의 그 그림, 인체의 모습을 통해서 당장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처럼 하루 종일 움직이지도 않고 책상에만 앉아 있거나 컴퓨터만 보거나 스마트폰만 보거나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당연히 높고 또 삶의 질도 떨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위워드는 소셜미디어에서 과도하게 콘텐츠를 올리고 있고 또 그를 과도하게 접하면서 뭐 저도 사실은 SNS, 유튜브에 콘텐츠를 올리는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또 과도하게 뭐 너무 많이 그냥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그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노트북이든 뭐 TV 화면이든 비정상적으로 그 화면, 모니터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체 그 활동 부족이 굉장히 심해지는데 이런 신체 활동 부족은 심장병, 뇌졸중, 그러니까 이 몸매만 이렇게 이상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건강적으로 심장병, 뇌졸중, 당뇨, 뭐 암, 또 치매의 발병 위험 증가는 물론 건강 문제에 여러 가지 건강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면서 수면과 근육이나 뼈의 발달, 또 우울과 불안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인 모든 삶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
꾸부정한 상태에서 이 모니터만 들여다보고 있는 나의 몸을 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에 또 뭐 보고 싶은 게 있으면 조금 이따 보더라도 몸을 좀 움직이고 난 다음에 그런 그 시청 활동을 계속하라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도 보고요. 또 뭐 스마트폰으로 뭐 이것저것 검색도 해보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또 요즘 시대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거이긴 합니다만은 하루 종일 너무 거기에만 몰두해 있으면 이같이 칙칙한 모습의 배불뚝이 인류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토리 뉴스 30분 정도 이렇게 쭉 영상 보셨으면 바로 일어나서 좀 움직이고 좀 움직인 후에 그 다음에 뭐 다른 영상을 보시든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이디어를 말씀드리자면 더 바란다면 이 스토리 뉴스 30분을 그냥 계속 고개를 이렇게 목구부정한 상태 들여다보지 마시고 그냥 옆에다 틀어놓으시고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는 일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몸을 움직이는 운동을 해도 되고 실내 자전거를 타면서 스토리 뉴스 그냥 들으셔도 되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꾸부정한 상태에서 계속 화면만 들여다보는 시간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스토리 뉴스 하시면서 실내 자전거라든지 운동을 하시면서 그렇게 이 스토리 뉴스의 그 소리 콘텐츠는 그렇게 접하시는 게 어떤가 그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네를 걸으시면서 또는 실내 자전거를 타시면서 영상 또는 오디오 함께 하시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 건강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